개파에 의한 투쟁이 벌어질 것 같으면은 난 더 이상 희망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들어보지 않은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단둘이 만나는 일은 내가 없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한 거야. 예, 또 한 주가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힘차게 출발하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오늘 신유의 시사탕탕 다양한 이슈 준비했습니다. 함께해 주실 전문가 네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문화일보 황성준 논설위원, 정치평론가 이종훈 박사, 백성문 변호사, 한국범죄학연구소 연구위원 김복준 박사님 네 분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이 문재인 전 대표하고 김종인 대표하고 저녁을 같이 먹었습니다. 근데 어떻게 저녁을 먹었길래 먹자마자 말이 엇갈리면서 갈등이 폭발합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 뭐 그 안에서 어떤 얘기가 있었는지에 대해서 지금 다양한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뭐 증언줄 분이 그 두 분밖에 없는데 두 분의 얘기가 굉장히 조금 약간 상당히 좀 틀리게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근데 이제 결국 그래서 김종인 대표가 굉장히 좀 화가 나신 모양인데 그래서 뭐 다시는 뭐 만날 일이 없을 것이다 이런 말씀도 하셨는데 뭐 거기까지 가겠습니까? 아직까지 완전히 결별한 거 아닌다면은 결국 뭐 이렇게 조금 티격태격하더라도 함께 계속 조금 더 아직은 더 가지 않을까? 뭐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아직은 더 간다. 그 얘기는 아직은 서로가 서로를 필요한 존재다. 그렇죠. 만약에 지금 헤어졌을 거를 가정했을 경우에는요. 예. 누구한테도 이익이 되지 않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문재인 대표 쪽에서는 자칫 잘못하면 뭐 선거 이긴 다음에 뭐 토사구팽 시켰다. 그리고 이제 진짜 친문으로 도로 돌아갔다 이런 얘기를 들을 거고. 근데 김종인 대표야 지금 싸우고 나가갖고 또 뭘 하시겠습니까? 나가면 이제 비례대표도 안 되잖아요. 아니 글쎄요. 예. 그렇기 때문에 뭐 끝까지 갈지는 좀 더 지켜봐야겠지만 현재는 조금 그래도 이렇게 이렇게 하면서 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일각에선 문재인 전 대표하고 안철수 공동대표의 과거 대선 후보 이 단일화 과정을 떠올리는 분도 있으신 모양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결국 핵심은 문재인 전 대표와 이른바 그 친노 친문이 이 시점에서 김종인 대표를 낙마시킬 수 있느냐 그거 아니겠어요? 예. 그러니까 전당대회에서 이제 본인은 당 대표로 어찌됐건 추대를 사실상 원하는 것 같고 거기에 대해서 문재인 전 대표가 지금 식사하는 자리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당 대표 안 하시는 게 좋겠다라는 얘기를 결국 한 거 아니겠습니까? 출마도 하지 마시고. 그렇죠. 이런 그러니까 그 얘기가 결국 그 얘기죠. 그러니까 이쯤에서 이제 그만두시죠. 그냥 뭐 평의원으로서 뭐 당의 경제민주화 관련해서 역할을 좀 해달라 뭐 이런 정도인데 김종인 대표는 보니까 여전히 그 대표 자리에 대한 어떤 생각이 상당히 많으신 것 같고 지금은 본격적으로 힘겨루기를 지금 시작한 시점으로 봅니다. 그래서 지금 굉장히 격한 얘기들이 나오고는 있으나 과연 현실적으로 문재인 전 대표가 김종인 대표를 밀어낼 수 있겠느냐 하는 부분인데요. 저는 그게 쉽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다 쉽지 않다고 보시네요. 지금 비대위 체제라는 거죠. 예. 그러니까 비상 상황이라는 겁니다. 상황 자체가. 그리고 비상대책위원회 그렇게 생각을 할까요, 근데? 어찌 됐건. 예. 그러니까 뭐 대권을 생각하면 아직까지 안심할 때가 아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거죠. 예. 그렇게 주장을 또 하면 되니까 비대위원들이. 예. 그리고 비대위 이번에 개편하지 않았습니까? 선거 끝나고 예. 나서 2기 비대위 체제를 구축하면서 사실은 김종인 대표가 거의 친정 체제 구축을 해버렸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 친노라든가 비노를 다 친문을 다 배제를 해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본인 직할 사단이 돼 있는 상태에서 비대위를 당분간 그대로 끌고 가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전당대회를 자꾸 뒤로 미루기 시작하면 문재인 전 대표로서도 속수무책이라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이런 상태에서 억지로 김종인 대표를 밀어냈다라고 했을 경우에 그거 역시 굉장히 정치적인 부담이 따르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게 문재인 전 대표는 옆에 가까이 어떻게 사람이 있질 않네. 뭐 계속 떠나네 사람들이. 그거 역시 본인 대권 행보에 별로 안 좋기 때문에 예. 적당한 수준에서 저는 합의 내지는 타협을 볼 가능성이 높다. 지난번에 비례대표. 예. 근데요, 사실 정치인이 어디를 가지 않습니까? 아니, 어느 국밥집에서 밥을 하나 먹어도 이게 다 이유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자, 이런 상황에서 김종인 대표는 오늘 광주에 내려갔습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아마 지금 좀 지금까지 말씀하신 것처럼 당장은 헤어지지 않지만 결국은 이게 티격태격하는 모습이 보이지 예. 않습니까?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지금 진짜 합의 추대가 아닌다면은 한때 예. 이런 얘기도 나왔죠. 그러니까 전당대회를 하지만 그 친문이 밀어줘서 당선시키는 모양을 만들면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도 나왔습니다만은 이거를 믿을 수가 없는 생각을 하게 되죠. 예. 그러니까 심한 경우에 말해서 문재인 대표를 믿더라도
과연 문재인 대표가 지지하라고 했을 때 친문 세력들이 일치 단결해서 전당대회에서 밀어줄 건가? 왜냐면 한국 야당사, 특히 정당사를 보면은 전당대회 현장 분위기에 의해서 이렇게 사태가 바뀌어버린 경우도 많지 그렇죠. 않습니까? 만약 그래서 진짜 김종인 대표가 전당대회에서 떨어지면 그거는 그야말로 이제 정치 생명이 끝나는 거죠. 그런데 본인이 이제 자꾸 얘기하는 것이 또 이제 서로 공격하는 것이 결국 호남 패배 아닙니까? 호남에서 누구 때문에 패배했느냐라고 했을 때 지금 가만히 보면은 김종인 대표는 결국은 문재인 전 대표를 호남 민심이 거부하기 때문이라고 보는 거고, 그다음에 친문 이쪽에서는 김종인 대표의 또 여러 가지 국보위 전력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이라는 거 아닙니까? 그랬을 경우에 결국 이제 호남을 다지면서 결국은 어떤 당권에서 밀리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보란 듯이 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문재인 전 대표 특히 보란 듯이 가신 겁니다, 이거. 그러니까 글쎄, 저도 그게 궁금해요. 그렇죠. 왜 갔을까? 오늘 문재인 전 대표는 호남을 가도 지금 몰래 조용히 비공식 일정으로 갔다 오는 그런 처지란 말이죠. 근데 반면에 본인은 그래도 당당하게 난 갈 수 있다. 예. 라고 하는 이제 그것을 역실히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아하. 지금 어찌됐건 당의 대표는 나야. 예. 당신은 조금 있으면 국회의원직도 떨어지지. 그리고 날 절대 우습게 보지 마라고 하는 그런 일종의 시위성 그 아하. 행보였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요. 네. 시 좋아하실 것 같으세요. 시적으로 생기셨어요. 이렇게 진짜요? 보니까. 좋으시겠네요. 근데 문재인 전 대표가 SNS에 이해인 수녀님의 산을 보며라는 시를 올려놨대요. 네. 저는 시의 문외한입니다. 네. 그런데 참 아주 우리 문재인 전 대표는 서정적이시도 해요. 그러니까 시 가끔 올리시죠. 쫙 보면은 말이에요. 나는 창을 열고 당신에게 도움을 청합니다. 네. 이게 뭐 가슴을 완전히 미어지게 하는데 이게 뭐 무슨 뜻이라고 보세요? 그러니까 저거를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는 것 같은데요. 거기 네. 보면 중간에 그런 거 있잖아요. 오해받은 일이 억울하여 누구를 용서할 수 없을 때 일단 그 누구를이 누구이냐. 일단 지금 요즘의 분위기로 봐서는 김종인 대표가 아닌가 싶어요. 지금 뭐 말 얘기가 둘이 나왔을 때도 김종인 대표는 문재인 대표가 하지도 않은 소리 한다고 지금 버럭 지금 성을 낸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난 지금 오해를 받고 있잖아요. 그래서 억울하거든요. 그래서 나는 창을 열고 당신에게 도움을 청합니다. 그 당신이 아무래도 그러니까 지금 이거 이제 순수하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그러면 친문 세력이 아닐까? 그러니까 지금 뭐 호남 세력이 아닐까? 그것도 있고, 네, 그렇죠. 진짜로. 또 지금 뭐 손혜원 홍보위원장 같은 경우에도 일단 지금 문재인 대표 좀 두둔하고 나서는 상황이고요. 그러니까 일단 사이가 서로 좋지는 않다는 걸 최소한 밝힌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계속 뭔가 삐그덕 거릴 때 뭔가 그래도 나를 구해줄 수 있는 사람들은 그래도 우리 편 아닐까. 뭐 그렇게 해석이 될 수도 있는 것 같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금 제일 이제 어찌 보면 문재인 대표 아킬레스건이 호남이니까요. 호남에 무언가 지지를 구하는 모양새인 것 같기도 하고 정말 여러 가지 다의적, 중의적인 해석이 날 수 있는 시를 올린 게 아닌가 생각드네요. 예. 아니, 그러니까 저도 뭐 그 생각을 했습니다. 여기서 당신이라는 것은 좀 광해로는 유권자, 국민 전체를 얘기하는 거고, 그다음에 좀 협소하게 얘기하면은 특히 그 중에서 호남 유권자들을 얘기하는 거라고 왜냐하면 생각합니다. 다시 사랑할 힘을 주십시오. 네. 진짜 너무 멋있는 시예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렇다는 생각이 드는데, 자 어쨌든 지금 더불어민주당도 그렇습니다만 국민의당도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국민의당 당대표 선출을 위한 전당대회 개최 시기를 2월 이후로 연기하기로 했다고 그러는데요. 먼저 관련 발언 함께 들어보시죠. 전당대회는 정기국회 이후로 하는 것으로 뜻을 모았습니다. 6개월 동안은 앞으로 기본 체제를 틈틈이 하는 게 좋겠다라는 의견을 모았습니다. 누가 뭐 어떤 자리에 있고 이런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20대 국회, 일하는 국회로 만들고 생산적인 국회로 만들자. 모든 것을 그 관점에서 그 판단 기준에서 바라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뭐 이건 간단하게 뭐 연기를 한다. 이거는 지금 여러 가지 시끄러우니까 좀 조용히 하자. 이런 의미 아니겠어요? 간단히 얘기한다면. 뭐 사실은 더민주처럼 저 당 대표 자리를 놓고 뭐 이렇게 왈가왈부 논란이 있는 것보다는 낫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런데 이게 과연 저는 바람직한가? 그건 그렇지는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당원 당규에도 지금 안 맞는 건데 그걸 지금 개정을 해서까지 지금 이렇게 체제를 이제 연장을 하는 건데 물론 이제 그 현역 호남을 기반으로 하는 현역 국회의원들과 그 안철수계로 이야기되는 예. 사람들 간에 서로 이제 합의 또는 아하.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져서 지금 저렇게 예. 가는 것이긴 한데요. 예. 그런데 자꾸 저렇게 사소한 것일지라 할지라도 자꾸 이렇게 편법을 적용하는 것은 좀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생각하고요. 예. 그리고 특히 안철수 대표가 이 대목에서는 좀 결단을 내렸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대권 당권 분리. 분리론도 얘기를 했고
그리고 어찌됐건 지금 당원 당규상에 그렇게 규정이 돼 있다 그러면 그리고 총선 어찌됐건 본인이 상당히 노력해서 승리를 이끈 거 아니겠습니까? 이 시점에서 한번 맺고 넘어가도 괜찮았다. 저는 사실 국민의당에 처한 현실적 한계를 생각을 해보면 이번 총선에서 어쨌건 안철수 대표 얼굴 가지고 선거를 치른 거잖아요. 근데 8월 2일 날 전당대회에서 안철수 대표가 일단 4개월이지만 물러나 있는 것보다는 어쨌건 당의 얼굴로 드러나와 있는 게 국민의당의 지지도를 또 지속시킬 때 전략적으로 괜찮다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당원 당규를 고쳐서 사실 뭐 안철수 대표가 4개월짜리 대표라고 또 전당대회 대표로 나오는 건 애시당초 안 되는 거니까 그래도 4개월 정도 더 안철수의 얼굴을 끌고 가자는 측면에서는 전략적으로 또 괜찮다는 판단이 들 수 있어요. 근데요, 그 부분과 맞물린 게 뭐냐면 이 연립정부인가요? 연립정부론. 연립정부론이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연립정부론 이건 듣기에 따라서 개헌론을 연상할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개헌론, 그다음에 이제 지금 집권 여당의 정권 재창출 뭐 이런 것과 맞물려 있다고 보는데요. 물론 지금 아직 얘기하기에는 너무나 지나치게 좀 소설과 같은 이야기고 정치적 상상력을 발휘하는 거지만 우리나라 현실 정치를 보면 그런 일이 많았거든요. 과거에 그 DJP 연합이 그랬고요. 그리고 또 YS하고 그 삼당 합당이 보이거든요. 그랬을 때 일각에서 그런 얘기도 벌써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새누리당 입장으로 볼 때 새누리당을 개조한다 하더라도 과연 정확한 후보가 없을 경우에 다음 대선에서 이길 수 없다는 판단할 경우에 결국은 안철수랑 대표랑 연합을 할지 모른다. 그다음에 안철수 당 쪽에서도 만약에 뭐 권력을 진짜 나눠 갖거나 주도권을 가질 수 있으면 집권 여당 새누리당하고도 연합할 수 있다. 뭐 이런 시나리오들도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아직까지는 뭐 좀 시나리오 수준이죠. 뭐 그러니까 정치 소설 같은 얘기죠. 근데 이런 정치 소설이 간혹 실현되는 경우들이 있어서 좀 당황스럽긴 합니다. 아니 줄 베르느의 소설도 지금 다 현실화가 됐는데요. 그러니까 이건 상당히 사실은 그 현실적인 필요성 때문에 나온 얘기입니다. 이게 뭐냐면 안철수 대표가 내년에 대선에 출마한다라고 전제를 하자고요. 그래서 본선 끝까지 지금 갔어요. 어쨌든 그래서 새누리당 후보, 더민주 후보하고 3자 체제로 지금 끝까지 대선을 치른다라고 전제했을 때 유권자들은 어떤 생각을 할까요? 안철수 대표를 찍고 싶은 사람들이 제기할 수 있는 의문. 그거는 이분이 굉장히 좋은데 이 사람을 찍어줬을 경우에 저 정당 기반이 약해서 과연 저 여당으로서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있을까? 38석 가지고 그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것에 대한 해답이다 이게. 그러니까 연립정부론을 그래서 지금 던지는 거고요. 그러니까 안철수 대표의 지지율을 계속 상승하기 위한 견인하기 위한 한 유인책인 동시에 그리고 사실은 또 다른 노림수는 지금 여야가 지금 내부적으로 저렇게 내분을 겪다 보면 언젠가는 정계 개편에 들어갈 수도 있다. 아까 개헌 말씀하셨는데 개헌론을 매개로 해서 정계 개편에 들어갈 수도 있거든요. 그런 국면에서 사실은 국민의당으로서는 그 국면에서 몸집을 한번 키울 수 있는 굉장히 좋은 기회죠. 그래서 양쪽으로 사실은 그 가능성, 사실은 양당 내 비주류를 향해서 메시지를 던진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죠. 이번 총선 결과가 뭐냐면 우리나라 정당이 중립하기 위해서 두 가지 있어야 되잖아요. 하나는 유력 대권 후보, 하나는 지역 기반인데 새누리당은 대권 후보가 좀 다 상처를 입었고 지역 기반은 그래도 나름대로 지켰고 더불어민주당은 대권 후보는 있는데 지역 기반은 날아갔고 국민의당은 둘 다 있어요. 대권 후보도 있고 지역 기반도 있고 하지만 세가 너무 작죠. 그러니까 이게 다 나름대로 부족한 게 있으니까 개헌론도 나오고 이런 소설 어쨌든 얘기도 나올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소설인지 아닌지는 아마 제가 볼 때는 내년 초나 중반까지는 분명히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